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과후 아동 지도사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학습하게 된 송미림이라고 합니다. 기대도 되시고 저 또한 설렘도 있고요.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 수업을 진행할까 많이 마음을 두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방과후 지도사 과정에서는 방과후 지도사가 되기 위한 이론적 기초, 또 방과후 지도사가 돼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부분을 함께 학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학습자로서의 참여를 하시지만 과거에는 우리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학교가 끝난 귀가 후에 집에 왔을 때 누가 집에서 반갑게 맞았죠? 그렇죠. 부모님이 맞아주셨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세대에서는 아이들이 학교를 종료를 한 후에 집에로 귀가했을 때 거의 혼자 자기가 열쇠를 따고 아파트 문을 들어오든지 아니면 자기 혼자 스스로 나머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죠. 실제적으로 집에서 아이들을 맞는 그런 부모님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 공감되시죠? 네. 그래서 부모님이 퇴근 시간이 귀가 시간이 6시에서 7시로 기준을 할 때 아이들이 약 4시간부터 7시간을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집에 와서 부모님이 안 계시고 혼자 스스로 자기 일을 해야만 되고 학습을 해야만 되는 아이들을 자기보호 아동 또는 열세 아동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2시간 정도를 우리가 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유해 환경도 노출될 수도 있고 안전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학습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환경적인 사회 구조적인 변화와 환경적인 부분이 이러한 아이들의 환경과 또 가정 환경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주제에서 여러분이 다루어야 할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아동 지도사의 필요성 또 중요성 그리고 교육에 대한 의미 또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겠습니다. 우선 학습 목표를 살펴볼게요. 학습 목표는 방과후 아동 지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개념과 성격을 이해한다. 설명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학습 주제는 방과후 아동 지도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교육의 의미와 방과후 아동 지도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방과후 아동 지도에서의 환경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정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교육 환경의 변화, 그리고 뭐 경제적인 환경의 변화,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회 구조적인 변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대별할 수 있는데 우선 가정 환경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냐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성인 부재와 또 양육이나 또 아이들이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죠. 그런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제일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엄마가 사회생활 안 하더라도 취미생활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미취업의 경우는 취미활동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거의 모든 계층에서 이러한 방과후 지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이 돼 있죠. 그리고 자녀 양육 기능의 약화와 양육 취약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빈곤 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탈북자 가정이
가정이 자녀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조기 정착과 돌봄 및 교육의 필요성이 이런 이유 때문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문화 가정에서도 중도 입국자들까지도 확대를 하고 있죠. 성인 부재와 양육 취약의 가정의 증가 부분에서 또 형제 자매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죠.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아주 단순화되고 있다. 그리고 대리 부모 역할을 담당할 가족들이 없다. 저 어렸을 때는 집에 가면 엄마나 아버님이 안 계시면 언니들이 주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양육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이 개인 활동 욕구의 증가가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성들은 과거에는 집에서 현모양처가 뭐 꿈이었다.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현모양처는 집에서 살림만 하는 현모양처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발전, 또 문화생활, 여가생활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아주 크죠. 그리고 여성이 가정에 머무른 시간이 결과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하고 나면 저녁에 어떤 때는요 10시에 들어갈 때도 많습니다. 네, 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6시쯤에서는 귀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이가 어린 집은 이러한 여건들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 가치관의 변화와 자녀 가치의 변화 또 손꼽을 수 있는데 초등학생이 되면 학령 전기 아동보다는 교육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초등학생이 되면 이제 스스로 자기를 할 수 있다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학원이나 뭐 이런 곳에 2군데 내지 한 4군데 정도까지 이렇게 보내게 되고 또 자녀에 대한 헌신성 예전에는 자녀들에 대해서 도시락을 싸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죠. 저는 남편 도시락도 사실은 지금도 싸고 있는데 그 도시락 싸면서 마음이 굉장히 기쁨이 와요.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학교 급식, 무상급식이다 이래서 도시락 거의 안 싸죠. 그리고 부모의 자녀 성취에 몰입, 자녀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고 몰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 환경의 변화고요. 두 번째로 교육 환경의 변화 측면을 보면 우수 인적 자원 육성의 중요성과 사교육비 및 교육 격차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건강하고 우수한 미래 인적 자원 양성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가 현재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체험 활동이라든가 문화 활동의 경험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나 자원봉사나 클럽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목소리도 듣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소통의 경험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방과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 학업에 대한 보충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사회적 사업 또 교육복지 투자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특히나 초등학교 초등 돌봄인 경우에는 더 말할 수 없이 그렇죠. 그리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너무 많다. 사교육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잖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달라는 욕구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학습지 기업이 생기고 가정 방문 업체들이 상업성이 증가하는 거죠. 매일처럼 앉아서 그런 쪽으로만 개발하게 되고 그래서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교육 격차의 양극화 심화해요. 계층별 소득의 차이가 결국은 교육 격차로 이어지죠. 도심지나 또 농어촌 이런 경우는 특히나 이 교육 격차가 심해지죠. 그리고 학벌주의 풍토는 계층의 대물림을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빈곤의 악순환의 고련을 끊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적인 방과후 아동 지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10년 전부터 내기 시작했죠. 또 다른 이제 변화 측면인데요. 사회 환경의 변화를 꼽을 수 있어요. 사회 환경 변화는 아동이 하루에 4시간에서 7시간 정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앞에서 언급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다 보니까 유해 환경에 노출돼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아동 권리 인식이 증가되고 있죠. 요즘에는 옆집에서 아이를 만약에 뭐 학대한다 이런 경우에 금방 신고하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을, 자기 자녀를 뭐 알아서 키우겠지 뭐 이런 인식이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유해 환경에서의 노출 증가는 혼자 지내야 되는 경우에 유해 환경의 안전사고의 발생, 엄마 아빠가 집에 안 오실 때 너무너무 배고플 때 아이들이 욕구는 뭐예요? 오로지 먹고 싶은 이 식욕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혹시라도 가스불을 함부로 다룬다든가 그럴 때 안전하게 잘 먹으면 괜찮은데 뭐 냄비를 엎지르다거나 이러면은 화상에도 노출될 수도 있고 또 방문 이렇게 뭐 택배를 가장한 이렇게 방문하시는 좀 하여튼 어려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겪죠.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권리 인식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은 아동 권리가 보장되는 성장 환경을 누리는 아동은 다음 세대를 부양할 수 있는 주체로서 인식이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사회에는 건강하고 유능한 인적 자원을 확보해야 되고 방과후 아동 지도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강조성이 여기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시민 공동체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 증대예요. 예전에는 많지 않았죠. 뭐 무슨 사회치 클럽이나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다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죠. 그래서 방과후 아동 지도는 공동체적 사회 참여와 주체가 된다. 그래서 시민 참여와 훈련의 장으로서 역할이다. 뭐 예를 하나 들자면 직업인과의 대화 이러면 뭐 변호사님 뭐 아니면 뭐 우체국장님, 소방서 대장님 아니면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면 회사 샐러리맨 이렇게 해서 초청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아니면 학생들이 현장에 방문해서 체험 경험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방과후 아동 지도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방과후 아동 지도에 대한 필요성과 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인데요. 경제 환경의 변화는 어떻게 변하게 되고 있는지를 볼게요. 결과적으로 여성 노동력 수요 및 청년 실업이 증대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의 확산과 여성 노동력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는 생산 경제에 투입될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예전에는 종형이었었거든요. 인구 모형이. 그런데 현재는 팽이형이에요. 노인 인구가 굉장히 위에는 많고 지금은 출산이 작다 보니까 굉장히 아동 청소년의 인구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경제 발전에 이런 부분은 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성의 경제 활동에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는 얘기죠. 나중에 한 2030년, 뭐 2300년 이 정도에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로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의 방과후 안녕을 걱정하는 근로자의 스트레스가 증대되고 있다. 왜냐하면 직장에 가서도 특히 엄마인 경우에는 아이가 늘 걱정스럽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며칠 전에 지역아 동사나를 갔는데 카드가 안전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와서 그 시스템에다가 카드를 이렇게 딱 꽂으면 엄마한테 문자가 또르르 가는 거예요. 네, 제가 어디 아동센터에 왔습니다. 방과후 지도 받으러 왔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부모님이 직장에 가셔서도 걱정을 안 하시겠죠. 스트레스를 덜 받겠죠. 예? 여기서 양육 친화적 노동 환경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사회적 일자리로서의 방과후 아동 지도 부분에서는 결국은 방과후 지도사를 자격을 우리가 취득을 해서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되면 청년 일자리를 해소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아주 지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과후 아동 지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방과후 아동 지도는 케어와 에듀케이션의 두 가지의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호적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적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호적 측면에서 필요성을 정리를 해보자면 아동을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 두 번째는 아동을 각종 질병으로부터 예방 보호한다. 집에서 엄마가 오시지 않는 경우에 혼자물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되는데 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초동돌봄이나 이런 그런 기관에서 방과후 아동 지도를 하는 기관에서 가면 안전하게 맛있는 균형 있는 음식을 또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동에게 적절한 급식이나 간식 지도를 통해서 건강관리를 도와줄 수 있죠. 그리고 아동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을 도와주고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을 도와주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동에게 질서, 청결, 협동 이런 기본 생활 습관들을 아이들한테 기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거죠. 교육적 측면을 또 볼게요. 교육적 측면은 학교 교육의 보충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특기활동 프로그램을 제공을 받고 또 특히나 다양한 문화체험,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학교 생활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함양할 수 있고요. 또 적절한 시간관리 능력을 도와주고 또래와의 적절한 상호작용 및 협동심을 길러줍니다. 요즘에는 핵가족이다 보니까 자녀가 둘인 집도 있지만 하나인 집도 있어요. 그렇다면 혼자만의 자기 이기주의나 개인주의에 또 치우칠 수 있는데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형님들까지도 언니들까지도 함께 우리가 생활할 수 있잖아요. 방과후 그 지도하는 기관에서. 그러니까 또래 집단뿐만 아니라 관계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요. 교육의 의미와 방과후 아동 지도의 개념과 성격 부분이에요. 교육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행위들이다. 모든 행위를 가르치는 과정이고 수단이다. 결국은 뭐예요? 인간 형성의 수단이다. 그리고 사회 개조의 수단이다.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여 개인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에서 보다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나날을 보내게 하면서 나아가서는 사회 발전을 꾀하는 작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라는 거죠. 또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고 수단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부모 자식 간 또는 교사와 제자 간, 선후배 관계 등에서 여러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동료와 동료의 관계도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기다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두 가지 힘이 강조가 되는데 하나는 안에서부터로 나오는 힘, 또 하나는 또 밖에서부터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 두 힘이 서로 작용함으로써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천적 힘과 후천적 힘이 있는데 선천적 힘은 환경을 통해 이러한 자발적 창조적 가능성을 드러내고 개발되어 자기 발전에 도움할 수 있습니다. 후천적인 건 뭐예요? 선업의 관계에서 이미 알고 있는 학습돼서 이미 경험돼 있는 분한테 우리가 전수받는 거죠. 그래서 양친, 교사, 선배 등이 이미 계획된 목표와 방향에 따라서 어떤 목표나 방향이 가능성에 장애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교육이란 내부의 자연적 성장의 힘과 외부의 영향력과의 합력에 의해서 성립되는 인간 형성의 작용이다. 그리고 타고난 그대로의 인간을 바탕으로 해서 참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서 보려는 작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대별로 교육에 대한 정의는 학자별로 가치관이나 또 사상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정의를 해요. 그렇지만은 좀 우리가 중요한 부분만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슈프란 거는 우선 칸트 먼저 해야겠네요. 칸트는 도덕적 인격적 면을 중시를 했는데 인간답게 형성하는 작용이 교육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슈프란 거는 문화와 지식적 면을 중시했는데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을 자연의 상태에서 이상의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계속적으로 주는 문화 작용으로서의 문화 번식이다 설명하죠. 그리고 듀이는 생명과 생활 경험면을 중시를 해요. 그래서 영원한 사회적 생명에 유한한 생물적 생명을 순응하고 조정시키는 것이 교육의 사명이다 라고 강조하죠. 그리고 루소나 케이는 개인주의 심리학적 입장을 강조를 하는데 개인의 자전을 위한 모든 조성작용이다. 그리고 개인의 발전은 자율적인 것으로서 교육은 다만 이 자율적인 이 길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페스탈로치도 아시죠? 사회적 세계관을 가진 페스탈로치는 교육을 사회의 계속적인 계약수단으로 봐요. 개혁수단. 그래서 의식적 자아나 자율적 개인의 완성보다는 민족이나 국가의 발전 또는 사회 개조의 측면을 중시를 합니다. 그리고 윌먼과 마리탱은 신학적 종교적 차원을 강조하는데 당연히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부분은 그쪽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겠죠. 개인이 어떤 소질을 지니고 어떤 시대의 어떤 민족의 일원으로 특정한 환경에 태어났음은 신에 의한 것이다. 모든 것은 다 신이 주장해 준다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 영혼의 완성에 참여하고 공헌해야 된다. 이렇게 하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이 많은 학자들의 공통점. 대상이 인간이며 한 인간 형성의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인간 형성을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올바르고 바람직한 방향이 되어야 되고 교육이란 바람직한 인간 형성의 과정이며 보다 나은 사회 개조를 위한 수단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의 이제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방과 아동 지도의 개념이에요. 방과와 아동 지도의 개념은 하루 일과 중 학교의 정규 과정을 마친 이후에 모든 시간에 이루어지는 보육 및 교육 활동이다. 케어 및 에듀케이션 활동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교가 열려있지 않고 부모가 집에 있지 않는 시간에 학령기 아동을 위해서 제공되는 보호 체제와 놀이 환경이다. 결과적으로 방과 아동 지도는 공식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과 전이나 또 후에 방과 또 아니면 학교 방학 때나 이런 같은 시간에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 지도 전문가가 정규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학교에서 포함한 공적으로 인정받은 기관이나 장소에서 교육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격을 또 좀 살펴볼게요. 학자별로 약간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노함과 틀린 거는 가정도 학교도 거리도 아닌 새로운 성격이 사회적 공간을 지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성격을. 그리고 파트너들 간의 생산적 긴장과 협력적 조직체로 성장하며 전통 구조나 조직과 달리 창조적이며 개혁적이고 비관료적이고 참여적이고 민주적 이상을 촉진시키는 모방하는 장점도 지닌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학자의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김민호는 중간 공간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방과 아동 그 시간을. 그래서 특정 조직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재정이나 공간 및 인력 등에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또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창조적이 개혁적이기 위해서는 가족과 또 아동의 참여가 있어야 된다. 또 참여자의 필요에 반응할 수 있도록 조직 간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된다. 또 마지막으로 아동의 발달과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또 강명순 선생님은 지역아동센터가 자기 주장과 지역사회 참여와 기여 등을 통한 빈곤아동과 가정, 인파워먼트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참여적이 민주적이다. 이 강명순 선생님은요, 공부방 시절부터 지금의 부스러기 공간, 지역아동센터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이쪽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방과 후 지도하는 기관의 역할을 또 볼게요. 정거장 역할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집 같은 공간, 또 공간과 교사의 역할, 또 방과 후 프로그램 역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정거장 뭐예요? 아동이 학교에서 집에 가기 전에 학교 끝나고 오후에 일정한 시간이 머무는 공간이다. 그래서 베이스 캠프다. 가정과 부모와의 역할을 보완해주는 곳이다라고도 하죠. 그러나 방과 후 프로그램이 부모를 대신해서 아동을 돌본다 해도 부모 역할을 100% 보완해 줄 수는 없죠. 그래 또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학교 교육의 연장이거나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 같은 공간처럼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가방을 던져놓고 학원에 다녀오기도 하죠. 그리고 아동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발판이 되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나 방과 후 아동 지도를 하는 교사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과 후 아동 프로그램 역할은 학교 밖에서 가정과 학교, 사회에 연결한 역할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기대 효과로는 청소년의 문제, 새로운 개념의 양육인 지역사회 돌봄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습하시면서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최대한 앞으로도 수업 시간에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또 이해를 돕고자 많은 사례들을 언급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습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